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세 총론까지 여러분들 정리해드렸었죠? 맞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취득세부터 해서 쭉 본세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 쪽부터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득세 시험지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득세는 일단 뭐가 발생했을 때 나오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소득이 발생을 했었을 때 내는 세금이 소득세다. 자, 그래서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내는 세금이 소득세인데 소득세는 두 종류가 있어요. 법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법인소득세라고 하고 개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개인소득세라 그래요. 그때 법인소득세는 소득자를 빼서 그냥 법인세, 개인소득세는 개인자를 빼서 그냥 소득세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소득세는 누구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개인 소득에 대해서만 내는 세금이에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배우지는 않았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모든 세금,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다 냅니다. 근데 소득세는 누구에 한해서만 낸다? 개인에 한해서만 내는 거예요. 우리 법인세는 안 배워요. 자, 그때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소득들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다 과세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총 이 정도로 열거를 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자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금융투자 해가지고 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자. 이런 식으로 딱 열거를 해놨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소득세. 여기를 벗어나는 소득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배울 건 아니고 이 중에서 뭐만 배울 거냐면 부동산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소득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총 총 8개, 8개가 아니라 몇 개인가요? 9개죠? 올해 지금 이게 내년부터 하나 지금 추가돼서 8개에서 지금 9개로 추가됐는데 9개 소득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소득 금액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느냐면 소득세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 누구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요? 내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그 소득을 한꺼번에 묶어서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무슨 과세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종합과세라 그래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전체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소득부터 기타소득까지는 묶어서 종합과세한다. 그러니까 내가 A 사업장, B 사업장, C 사업장 뭐 이런 데서 일할 수도 있고 여러 군데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A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과 B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각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한꺼번에 다 묶어서 세금을 내야 돼요. 한꺼번에. 그래서 그렇게 내는 세금을 무슨 소득세라 그래요? 종합소득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합소득세. 다만 퇴직하고 양도하고 금융투자에 한해서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분류과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분해서. 특히 퇴직하고 양도는 다른 소득하고 섞어서 과세하지 말고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현행 법률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양도소득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배울 소득은 양도소득인데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이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구분해서 계산을 해라. 이걸 무슨 과세라고 하느냐면 분류과세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퇴직하고 양도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우리가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1년 단위로 계산을 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 그랬어요.
자,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나 등록을 하는 때가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되고,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 그랬죠? 즉 다시 말해서 왜 기간별로 묶으라 그랬어요? 기간별로 묶는 이유는 자주 발생하니까. 우리가 소득활동은 매일 하잖아요.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매일 하는 거죠. 그 경제활동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매일매일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일정 기간을 모아서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1년 단위로 묶어서. 근데 이자부터 기타까지는 1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이 맞아요. 맞는데 퇴직이나 양도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소득이죠?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에 누적된 소득이 한꺼번에 실현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일하고 나서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퇴직금은 한꺼번에 받지만 올해 퇴직금이에요? 아니죠. 10년치가 누적된 거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단기간에 발생하는 소득하고 섞여버리게 되면은 그 해에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쉽게 말하면 얘가 시냇물이라면 얘는 저수지물이에요. 여러 해 동안에 누적된 걸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매년 흘러가는 시냇물의 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른데 크게 변화는 없어요. 작년에 흘러갔던 물의 양하고 올해 흘러가는 물의 양이 큰 차이는 안 날 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벌어들인 돈하고 올해 벌어들일 돈하고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근데 그 시냇물에다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저수지물을 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죠? 마찬가지예요. 얘들을 섞어버리게 되면 그 해에는요, 세금이 무조건 최고세율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 세금 부담이 너무 세다 그래서 퇴직하고 양도는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과세를 해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따로 내고, 이제 올해 신설된 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따로 과세하자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해서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원래 주식이 양도소득세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서 분리시켜서 따로 과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세금까지 해서, 자, 현행 소득세의 종류는 총 몇 개가 있느냐면 4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하나 있고, 퇴직소득세가 하나 있고, 양도소득세가 하나 있고, 금융투자소득세가 하나 있고요. 이걸 묶어서 우리는 무슨 소득, 뭐라고 이야기한다? 소득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세하고 가끔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똑같아요. 단지 소득세가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 안에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1학년 4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다 과세할 건 아니고 배울 건 아니고 우리는 이 중에서 뭐만 배운다? 부동산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만 배우는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뭐 하거나, 부동산을 임대를 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뭐 하거나, 양도를 하거나. 아셨어요? 이거 말고 부동산 자체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부동산에서 내가 개인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자체로 돈을 버는 방법은 빌려주거나 팔아가지고 이익을 내는 방법밖에는 없죠. 네, 그래서 이 2가지인데, 현행 임대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봐서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내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고,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현행 양도소득으로 봐서 따로 구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임대하던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은 세금을 몇 개를 내는 거예요? 2개를 내는 거예요. 임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봐서 무슨 세금을 내고?
종합소득세를 내고 양도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양도소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다만 그 양도가 사업 목적이면 그때는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 어떤 경우냐? 그러면 사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사업. 사업이 무슨 말이에요? 사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이번에 뭐 어디 가가지고 일 좀 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잠깐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네가 그 일을 하는 게 네 본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깐 아르바이트 한 것을 본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사업을 합니다. 저는 개인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일을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잠깐 하는 것을 우리가 사업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 임대는 잠깐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달달이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뭘로 보는 거예요? 사업으로 보는 건데 양도는 계속 팔아요? 어쩌다 한 번씩 팔아요? 그래서 얘를 사업으로 못 본다고요. 그래서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그냥 뭐라고 해요? 양도라고 해요. 근데 그 양도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건설업이나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건설업이나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분양하는 게 본업이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부동산을 팔았으면 무슨 소득으로 봐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건설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누구냐면 신축 분양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계속 분양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본업이니까 그걸 사업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내고 대부분은 전부 다 어쩌다 한 번씩 파니까 무슨 소득으로 봐요? 양도로 봐요. 사업으로 안 봐요. 사업으로 안 보고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죠. 아시겠죠?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바로 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자, 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득세니까 누가? 개인이 무엇을? 부동산을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바로 무슨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다 이렇게 보셔야죠. 단 누구는 제외한다? 건설업이나 매매업자는 제외한다고요. 건설업이나 매매업자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배울 건데 실제 시험에서는 임대하고 양도가 다 나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임대 쪽에서 보통 몇 문제 나오느냐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임대 쪽에서 양도 쪽에서 5문제에서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 부분은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이번 과정에서는 양도소득세 내에서만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근데 작년에는 올해는 임대가 2문제 출제됐었어요. 올해 33회 때는요. 그것도 한 문제는 계산 문제로. 그래서 올해가 되게 시험 문제가 어려웠던 거죠. 원래 여기가 아예 안 나오거나 정말 많이 나와도 한 문제였던 건데 딱 올해만 2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올해 2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임대 쪽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요즘 워낙에 블라인드라서 안 나왔다고 해서 올해 2문제나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아예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건 정리해 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다? 개인이 내는 세금이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아셨나요? 소득세의 종류는 4개가 있다.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신설될 금융투자소득세. 아시겠나요? 그 중에서 우리는 무슨 소득세를 배운다? 양도소득세를 배우는데 양도소득세는 누가? 개인이 무엇을? 부동산을 사업 목적 없이 양도했을 때.
즉 건설업자나 매매업자가 아닌 자들이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이고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하도록 돼 있다. 구분해서. 아셨어요? 이걸 무슨 과세라고 하느냐면 분류과세라 그래요. 이것도 시험지에 잘 나오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 기본서 보면은 나중에 나와 있을 거니까 그때 확인하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득세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소득세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소득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납세무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소득세는. 물론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해당 세무서에서 결정해서 고지서 보낼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당연히 뭐가 추가돼서 나올까요? 가산세가 추가돼서 나오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처럼 불규칙적이고 비반복적인 세금들은 다 뭐 하도록 돼 있다? 신고하도록 돼 있다. 법정기한 내에. 다만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고지서 보내도록 돼 있고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 보통 징수라고 한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처음부터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고지서 보낸다. 기억나세요? 오래됐어요. 저 지난주 토요일 날 했을걸요 아마. 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셔야 될 게 그러면 납세무자가 누구냐라는 이야기예요. 납세무자가. 그때 자, 소득세 납세무자는 당연히 누가 납세무자예요? 개인이라고 하셔야 돼요. 개인.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는 자 그러시면 안 되고 소득이 발생하는 자 중에서도 누가 납세물을 진다? 개인이 납세물을 지는데 그 개인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눌 겁니다. 요 개인은. 한 사람은 거주자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비거주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눌 건데 왜 이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눌 거냐면 과세 범위 때문에 그래요. 과세 범위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것은 국내에서만 발생해요? 외국에서도 발생을 해요? 그렇죠. 어디까지 과세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거주자가 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다 냅니다. 하지만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물을 지되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누가 되더라도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반대로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납세물을 지는 자는 누구다? 거주자입니다. 그때 비거주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니면 비거주자예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구만 알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거주자만 추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거주자를 따로 추려내는 게 아니고 거주자만 추려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면 다 뭘로 처리하면 돼요? 비거주자로 처리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은 거주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자, 그때 거주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국내에 뭘 두거나 주소를 두거나 아니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눈 씻고 찾아봐도 국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뭘 따지는 거냐면 진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아시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산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돈을 번다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겠죠? 그러면은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에서 벌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는 게 맞아요. 근데 혹시라도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있어도 본인이 어디에 사니까? 대한민국에 사니까 세금 내라 이야기예요. 생활비 내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다 세금을 내요. 그러면 비거주자는 대한민국에서 안 사는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손님인 거예요. 잠깐 왔다가 나갈 사람.
그러면 이분들한테 세금 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죠? 단 우리 땅에서 번 돈은 세금 내고 나가라고요. 왜? 우리 땅에서 벌었으니까. 그래서 어디 소득에 대해서는 내라? 국내 소득에 대해서는 내라, 이 구조예요. 그때 거주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다. 주소가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로 취급을 해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운동장에 다 모아놓습니다.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할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신 분 다 손 드세요. 그 사람들은 거주자 방으로 나가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운동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만 남아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잘 들으세요. 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신 분들 다 나가세요. 자, 이제 남아있는 사람. 아니, 답을 생각하지 마시고 제 질문을 생각하라고요. 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신 분, 이 나라에 주소가 있으신 분 나가세요. 자, 이제 남아있는 분. 그래요. 주소가 없는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비거주자가 남는 게 아니고. 아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뭘로 처리한다? 거주자로 봐요. 왜? 대한민국에 사는 걸로 봐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뺀 나머지는 주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주소가 없는 사람들 남았죠? 그 중에서 대한민국에 머문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야기예요. 그분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걸로 봐요. 그래서 거주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두 개를 다 충족할 필요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대한민국에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어도 머문 지, 자, 거소라는 말은 머문다는 이야기예요. 머문 지 며칠 이상 되신 분들 183일. 자, 183일이면 6개월입니다. 왜냐면 1년을 365로 봤을 때 나누기 2를 하면 182.5일이 나와요. 그래서 반올림해서 183일인 거예요. 이분들은, 자, 그래서 국내 머문 지 6개월 이상, 즉 183일 이상 되신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진짜 살고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당신들은 이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땅에서 번 돈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번 돈이 있어도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예요. 생활비를. 근데 그렇지 않다. 즉 주소도 없고 머문 지 며칠도 안 됐다면 183일도 안 됐다면 우리나라에 안 사는 걸로 봐요. 아셨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그냥 가세요. 생활비 낼 필요 없습니다. 단 우리 땅에서 번 돈이 있다면 그건 내놓고 가세요 이야기죠.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무조건 세금을 내요. 문제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누구에 한해서다? 거주자에 한해서예요. 거주자의 개념 정확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자, 우리가 국적 가지고 따질 때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국적으로 따질 때. 내국인, 외국인이라 그래요. 국적으로 따질 때는. 근데 지금 세법에서는 소득세에서는 내국인, 외국인이 아니라 거주자, 비거주자로 따지는 거죠.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명이 존재하는 거죠. 내국인이면서 거주자인 사람, 내국인이면서 비거주자인 사람, 외국인이면서 거주자인 사람, 외국인이면서 비거주자인 사람 이렇게 네 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때 우리는 이걸 보는 게 아니다. 국적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가지고 따진다. 그 사람이 내국인이더라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물을 진다고요. 반대로 그 사람이 외국인이어도 거주자라면 외국인 거주자들 많죠?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2년, 3년, 10년 동안 살고 있는 외국인들 아직 국적도 못 딴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비록 대한민국 국적은 없어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6개월 이상 살고 있으면 거주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금 다 내야 되는 거죠.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대신 우리나라 국적은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에 안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해외 동포들. 그 사람들이 내국인 비거주자예요. 아셨나요? 그러면 내국인 외국인은 왜 필요할까요? 이건요. 국적은 왜 필요해요? 이건 시험하고는 관계없어요. 국적은 왜 필요해요?
예? 선거 때문에 필요해요. 선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를 한다거나 했을 때요. 해외 동포들도 선거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선거권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안 살아도. 그래서 이제 그게 필요한 거고 세금 측면에서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중 국적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고를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세무서에다가. 왜 세무서에다가 신고해야 돼요? 국세니까. 소득세가 국세니까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지방세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이때 신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라는 이야기예요. 세무서에. 근데 여러분들이 신고서를 작성할 줄 모르니까 세무사한테 맡기는 거죠. 대부분. 그리고 해당 담당 공무원은 그 자료를 보고 신고서 내용을 보고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거기에 나온 금액을 납부할 수 있게끔 영수증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영수증을 들고 은행 가서 뭐 하시면 돼요? 납부하시면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러면 해당 세무서에서 결정해서 여러분들한테 고지서를 보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때 해당 어디 세무서에다가 내가 제출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즉 납세지가 어디입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납세지가. 그때 어디에 있는 세무서에다가 가느냐? 거주자는 주소가 있는 거주자면 그 주소지로 가는 거고 주소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거주자면은 어디로 가느냐면 거소지로 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이야기예요. 왜? 국세니까.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내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곳에다가 내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가 내라고요? 내 주소지. 그러니까 내가 노원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노원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내 사업장은 인천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 세무서로 가야 돼요? 도봉 세무서로 가야 돼요? 그래요. 도봉 세무서에다가 내라 이야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국세는 국가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왜?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세금은 내야 되니까. 그 지역에다가 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내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가장 내기 편한 곳이 어디예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거주자는 주소가 있는 거주자면은 당연히 주소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만약에 주소가 없는 거주자예요.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라고 나와요. 분명히 거주자인데 뭐가 없대요? 주소가 없대요. 자, 주소가 없는데 거주자가 될 수 있어요? 있죠. 뭐가 없어도? 주소가 없어도 거주자가 되는 방법은? 그래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소가 없는 거주자라는 이야기는 거소는 있단 소리잖아요. 그 거소지로 가라고요. 아셨죠? 대신 비거주자는 일단 주소는 없으니까 주소지라는 말은 못 씁니다. 두 번째, 거소는 있어요, 없어요? 거소가 뭐라고요? 아니요, 거소가 무슨 말이에요? 거소. 그래요, 머문다예요. 머무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단지 그 기간이 지금 며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183일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183일이 안 되면 거소지가 불분명한 걸로 봐요. 머무는 곳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외국 나갈 때 외국 나갈 때 비행기 안에서 입국카드 써요, 안 써요? 쓰셨죠? 그 입국카드에 뭐 써요? 아, 써보셨다며요. 뭘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나라에 입국할 때 우리나라에 입국한 게 말고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뭘 써요? 그건 쓸 필요가 없고 그쪽 나라에 입국할 때 들어갈 때 입국카드 쓰죠? 뭘 써요? 그래요. 체류기간 쓰고 어디에서 체류할 건지 무슨 목적으로 오는 건지 수화물에 뭐 위험물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적어요, 안 적어요? 다 적어요. 근데 여행 목적이거나 하게 되면 한 일주일이다, 뭐 한 3일이다, 4일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행방불명 됐을 때 찾아야 되니까 그래요.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고정된 장소를 신고를 해야 돼요. 고정된 장소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6개월 이상 머물 거면은 고정된 장소를 신고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니려면은 여권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여권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처럼 뭘 하나 끊어줘요. 그게 거소증이에요. 거소증. 그래서 거소증이 발급이 돼요.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거소는 183일부터 인정이 되는 거지 183일이 안 되면 인정이 안 돼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느냐. 주소지나 거소지라는 말은 오직 거주자한테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비거주자는 예를 들어서 거주자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비거주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일단 거주자는 주소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소지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거소는 있어도 거소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183일이 안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왜 들어왔을까요? 여행하려고 또는 그래요. 사업하려고. 그래서 만약에 사업 목적이었다면 국내 사업장이 있을 수 있죠? 그 사업장에 있으면 그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예요. 그곳을 관할하는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라고요. 근데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이 장소로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거주자에 해당하는 거고, 거주자에 해당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번 돈은 당연히 내고, 혹시라도 외국에서 번 돈이 있어도 세금 내셔야 된다고요, 우리나라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득세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인별과세입니다. 여기서 개인이라는 것은 몇 명을 이야기하느냐면 한 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것만 세금을 내면 돼요. 내 것만. 다른 사람 것을 같이 내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소득세는 무슨 납세무가 없다? 연대 납세무가 없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 것만 내면 돼요. 다른 사람 것은 전혀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내 건 내가 낼 테니까 네 건 네가 내. 완벽한 개인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더치페이예요. 너가 내 가족이니까, 너가 내 배우자니까, 네가 내 자식이니까, 네가 내 부모니까 내가 당신 것까지 내줄게요. 이런 경우 없다고요. 인정 안 돼요. 각자 알아서 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공동으로 발생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공동으로 납세물을 지는 게 아니라 누가 납세물을 지느냐? 각자가 납세물을 집니다. 각자. 또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누가 납세물을 진다? 상속인이 납세물을 집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피상속인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사망하신 분이에요. 사망하신 분. 그분에 대한 소득세는 당연히 누가 납세물을 져야 돼요? 상속인이 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분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문제는 그 피상속인에게 과세될 소득세하고 상속인에게 과세될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구분해서 계산하라 이야기예요. 구분해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자, 우리가 사망하신 분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벌어들인 소득이 있을 수 있죠. 사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재산이고 뭐고 다 정리한 후에 돌아가셨을 건데,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일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득세를 이분께서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상속인이 내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소득세는 누가 납세물을 진다? 상속인이 납세물을 져요. 근데 상속인도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소득세를 본인이 내야죠? 그러니까 상속인은 이분 소득세하고 본인 소득세 두 개를 다 내야 되는데, 이분 소득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 소득하고 합쳐서 계산해야 돼요? 구분해서 계산해야 돼요?
그래요. 구분해서 계산하라고요. 구분해서. 합치지 말고. 그러니까 원래 소득세는 따로따로 내셨어야 돼요. 당신 것은 당신이 내셨어야 됩니다. 당신 것은 당신이 내셨어야 됩니다. 근데 당신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께서 이분 돈으로 대신 내주는 거지. 아셨어요? 본인 소득하고는 다르다고요. 결국에는요. 각자 내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각자 내는 게 원칙인데 유일하게 이 경우에만 누가 대신 내주는 것뿐이에요. 상속인이 대신 내주는 것뿐이라고요. 다만 상속인이 대신 내주더라도 본인이 본인 소득하고는 합산하지 말란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이 있어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세는 누가 내느냐? 수익자가 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탁이 무슨 말일까요? 신탁이? 맡기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맡기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위탁자라 그래요. 신탁자 또는 위탁자라 그래요.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수탁자라 그래요.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을.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신탁이라고 하는데, 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건물을 하나 신탁을 했습니다. 건물을. 그러면 수탁자는 이 건물을 운영을 해서 뭘 발생을 시킬까요? 수익을 발생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 수익을 누가 가져갈까요? 누가 가져가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당연히 누가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탁자가 가져가겠죠? 그래서 위탁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맡길 때 그래 이 수익의 40%는 나한테 줘. 그리고 60%는 내가 지정한 제3자에게 줘.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요. 수탁자가 수수료로 받아갈 거 아니에요. 공짜로 운영은 안 해줄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소득이 몇 사람한테 쪼개졌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각자 알아서 내라고요. 각자. 그래서 수익자 이렇게 가는 거지 위탁자 이렇게 안 돼 있다고요. 왜 위탁자로 안 돼 있고 수익자라고 돼 있는지 아시겠죠? 받은 사람 미간의 이야기예요. 결국에는요. 알아서 각자 내 이야기라고요. 알아서. 그래서 소득세는 알아서 각자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뭐별로 계산한다? 개인별로 계산한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연대납세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건너뛰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념만 이해를 하는 과정이에요. 11월 달, 12월 달은 개념 이해 과정이에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득세는 기간별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기간별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세무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을 한다. 그때 과세 기간이란 언제를 말하느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무조건.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치를 모아서 계산을 해라. 이런 구조로 돼 있죠. 1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왜냐하면 1년이라고 해버리게 되면 4월 1일부터 다음 년도 3월 31일도 1년이에요. 그러면 내가 유리한 방식으로 1년을 잡을 수가 있죠? 그게 안 된다고요. 소득세는 딱 고정시켜놨어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때, 자, 요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소득세는 1년 단위로 모아서 계산을 하는구나. 그리고 소득세는 국세니까 비례세다, 누진세다. 누진세라 그랬어요. 근데 누진세 특징이 뭔지 아시죠? 과세 표준이 모이면 세율이 올라가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그죠? 네. 요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소득세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중개업자가 올해 자, 중개업자 우리가 소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득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이익이에요. 이익을 어떻게 계산해요?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플러스 값이 나왔을 때 이익이라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개업자한테 수입은 뭡니까? 그래요. 중개 수수료예요. 지출은 뭘까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교통비, 임차료, 그래요. 사무실 임차료, 직원 인건비, 또 뭐 중개업자가 거의 직원은 안 씁니다. 예. 또 소금 같은 경우 쓰는 경우 소금 같은 거 쓰기는 하는데 예. 별로 그렇게 많이는 안 쓰니까 또 공과금 그래봤자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중개업자한테 가장 큰 비용은 임차료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겠죠? 그러면 그 돈들이 거의 다 고정비죠. 고정적으로 나가죠? 수입은 들쑥날쑥하죠. 그죠? 근데 그 해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거래량이 많았어요. 그러면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얘가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익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자, 이익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금 자체가요. 그 해는요.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세금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었을 때, 자,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1일까지 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때 받은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받다가는 올해 세금이요. 쏟아질 것 같으니까 일부 수수료를 다음 연도로 2월에서 받는 경우가 있죠. 왜? 기간을 분산을 시키게 되면 그만큼 뭐가 돼요? 세금 자체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양도소득세도. 같은 해 두 개를 팔게 되면은 여기에서 양도한 소득하고 여기에서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을 뭐 할까요? 합쳐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게 4월 달에 하나 팔고 12월 달에 하나 파는 방식이에요. 같은 해. 그러지 말고 12월 달에 하나 팔고 다음 연도 1월 달에 하나 파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인 거고요. 왜? 해가 달라지면은 합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래서 소득세는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소득세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소득세는 인별로 계산한다. 세 번째, 소득세는 기간별로 계산한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세 가지 개념을. 아시겠어요? 요걸 알아야 나중에 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걸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은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계산을 해요?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요 세율이 누진세라는 게 문제거든요. 누진세. 비례세면은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누진세라는 게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얘를 낮춰야 얘가 줄어들어요. 뭘 낮춰야 돼요? 과세 표준을 낮춰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뭐는 줄어들어요? 세율은 줄어드니까 세금은 엄청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진세 구조가 이런 구조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누진세 구조는 1에다가 2를 곱하면 1이 되지만 2가 되면 2를 곱하는 거예요. 구조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3에다가 3을 곱하면 9가 되는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몇 배 뛰면? 3배 뛰면 여기는 9배 뛰는 구조라고요. 반대로 여기를 3분의 1로 줄이면 여기는요. 9분의 1로 줄어드는 구조가 바로 누진 구조라고요. 요게. 그러니까 얘를 줄이면 얘가 알아서 줄어드니까 얘는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구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요걸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인별과세라는 거잖아요. 소득세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몰아가지 말고 뭐 하라고요? 여러 사람으로 나누라고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가 A 사업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너무 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B 사업장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A 사업장하고 B 사업장 두 개를 만들어서 A 사업장에서 나온 소득 중에 일부를 B 사업장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좋은 방법이에요. 옮기세요. 단 B 사업장은 본인 명의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장 10개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소득세는 사업장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인별 계산인 거죠. 그러니까 사업장을 2개 만들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사업장에 공동 명의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야 소득이 뭐가 되니까?
분산이 되니까. 두 번째는 같은 해에 너무 많은 소득을 발생시키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의 소득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기간을 분산시키십시오. 그래서 일부러 올해 수입이 많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수입의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올해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올해 비용이, 그러면은 그 비용 중에 일부를요,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키거나, 그래서 소득 금액 자체를 어느 정도 분산을 시켜야 세금을 낼 때 효과를 보는 거죠. 그걸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를 알고 계셔야 소득세 문제를 풀 때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단순하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그래서 과세 기간은 원칙대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야기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딱 두 가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망한 경우하고 출국한 경우예요. 사망한 경우하고 출국한 경우에 한해서만 중간에 끊깁니다. 이 두 개는 공통점이 뭘까요? 그죠?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라지는 사회예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경우 죽거나 떠나거나, 이거 말고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지워보세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 보시라고요. 요 두 개 빼고. 혹시라도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이름으로 법률에 넣어드릴게요. 없어요. 이거 두 개 말고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없죠? 뭐가? 사람이. 왜냐면 소득세는 인별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사람 보고 계산하니까 사람이 사라지면 더 이상은요, 세금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날까지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폐업을 했어요. 올해 8월 달에 사업을 폐업을 했습니다. 내 사업장을. 그러면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다? 12월 31일까지라고요.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폐업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뭐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장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지 사람이 사라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안 사라지면 상관없다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요. 그러면 8월 달에 내 사업장을 폐업을 시켰죠? 그럼 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 그렇죠? 뭐 다른 거 알아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요, 놀고 있거나, 아니면 거의 폐인이 돼서 앉아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상관없다고요. 당신이 중간에 당신이 하던 일을 그만두더라도 이후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12월 31일까지 당신의 행적을 다 조사하겠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을 묶어서 계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폐업을 했다고 해서 중간에 끊기는 거 아니에요. 딱 사람이 사라지는 경우, 죽거나 떠나거나, 이 두 가지 빼고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로 간다? 12월 31일까지로 갑니다. 자, 요 세 가지 형태가 소득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배울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양도소득세도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양도한 것뿐만 아니라 국에서 양도한 것에 대해서 다 납세물을 져야 돼요. 비거주자는요, 국내에서 양도한 것에 대해서만 납세물을 지라고요. 아셨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뭐별로 계산할 것이다. 인별로 계산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도 뭐별로 계산할 것이다. 기간별로 계산할 것이다. 이야기라고요. 기간별로.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전부 다 똑같이 계산이 들어간다 이야기예요. 요 세 가지 개념을 알아야 양도소득세가 들어가져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는, 입문서에는 410페이지하고 4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입문서에는. 나중에 이제 기본서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나와는 있겠지만 410페이지, 411페이지에 나와 있죠? 예, 요 내용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잠시 쉬었다가 양도소득세 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